네, 국내와 해외 이슈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오늘 매주 월요일 함께 하시는 손석구 평론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고 오셨을까요? 네, 잘 보냈고요. 비가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너무 많이 오는데 출근길 힘들지 않으셨는지. 오늘 좀 감안하셔서 한 최소한 10분, 20분 정도는 일찍 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그럼 알찬 이슈들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외신입니다. CNBC 기사 열어보도록 하죠. Yellen says direct and productive Beijing talks. 옐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좀 직접적이고 생산적인 대화였다. 본문에서는 얼마나 오랜 시간 그 공을 들였는지 볼 수 있었는데요. 10 hours of meeting with Chinese officials. 무려 10시간이라는 시간을 들이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저희가 킥박스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방중 외신들은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해외 시선을 함께 담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뉴욕타임스입니다. 옐렌 장관은 악화된 관계를 다시 좀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받고 중국 관료를 만났는데요. 어떤 돌파구나 합의를 발표하지 않은 채 워싱턴으로 돌아갔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뉴욕타임스보다는 다소 긍정적인 어조였습니다. 옐렌이 경제회담에서 이득을 약간 얻었다고 평가를 했고요. 다만 좀 추가적인 분쟁이 곧 닥칠 것이라고 하면서 이 말을 하나 덧붙였는데요. 미국이 이달 내에 중국에 대한 새로운 투자 규제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인데요. 특이하게 중국의 언론 매체들의 분위기를 전해줬어요. 일반적으로 좀 조용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쭉 종합을 해보자면 제넷 옐렌 장관의 이번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정말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적인 긴장 완화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옐런이 그래도 직접 중국을 이번에는 방문을 했는데 아예 성과가 없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방중이 미중 갈등 관계를 좀 해소하기 위한 마중물이 되었다라고도 봐도 될까요? 네. 일단은 방중 자체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달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고 나서 고위급 회담을 열자라고 합의를 했고 합의를 한 이후에 첫 번째 결과물이 이번 옐런 장관의 방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나흘간의 일정을 살펴보게 되면 뭐 리창 총리 같은 경우는 서열 2위죠. 그리고 허리핑 부총리 또 판궁성 당서기는 중국인민은행 향후에 총재로 임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들입니다. 결국 시진핑 집권 3기를 함께 하게 될 경제팀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미국 경제수장과의 첫 번째 만남이자 합을 겨뤘다라는 의미로도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옐런 장관 앞서 보셨다시피 이번 방중 성과에 대해서 매우 직접적이고 생산적인 대화였다라고 얘기를 했죠. 또 이와 동시에 또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즉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갔다 혹은 아주 유화적인 제스처 속에서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그런 나흘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일단 미국 양국이 최악의 파국은 피하자는 데 분명한 공감대를 갖고 있었고 이를 위해서 대화와 협상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는 이번 방중 성과를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옐런 장관의 발언에서도 잘 드러났는데요. 옐런 장관이 바로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을 강조하는 대목이었습니다. 디리스킹은 아시겠지만 지난달 블링컨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처음 사용했던 용어고 이번 옐런 장관이 방중에서도 계속해서 디리스킹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디커플링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동조화라는 뜻이고 디리스킹은 위험을 제거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즉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동맹국으로부터 중국을 아예 떼어내 버리는 디리스킹이 아닌 디커플링이 아닌 우려되는 부분의 어떤 선택적인 위험만을 제거하겠다라는 디리스킹으로 전략을 바꿨다라는 점을 중국 측에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 역시 이번 옐런과의 대화에서 협력과 어떤 공동 발전을 강조하면서도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내긴 했지만 역시 넘어야 할 산이 높고 가야 할 길이 멀다라는 점도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옐런 장관은 물론 여기에 대해서 디커플링이 위험성을 경고를 했지만
디리스킹은 분명히 하겠다라는 의지도 강조를 했거든요. 바꿔 말하면 이거는 지금 현재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진행하고 있는 반도체 칩이라든지 장비의 수출 제한 조치 이런 것들이 해제할 생각이 없다라는 의지로 읽혀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중국 역시 어떤 안보 조치 일반화라든지 경제 협력 부분에 있어서 정치화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면서 미국의 디커플링에 반대 목소리를 나타냈고요. 중국 옐런 장관의 방중에 앞서서 반도체 칩 제조에 들어가는 광물들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전격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미국에게 우리 역시도 어떤 카드를 쥐고 있다라는 분명한 경고음을 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실질적인 협상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사실 중국이랑 미국 앞에서는 정말 톰이랑 제리처럼 싸웠는데 알고 보면 이번에도요. 제가 우연히 이제 최근 두 나라 간 무역 규모를 찾아봤거든요. 네. 그런데 그 규모가 거의 6,900억 달러로 굉장히 견고한 수준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내를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 양국 간의 협상 어떻게 이어갈 거라고 보시나요? 네, 미중 양국이 어쨌든 다시 한번 고위급 회담을 열기로 한 것은 역시 경제적으로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내수 침체가 문제지 않습니까? 그쵸. 내수 침체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경제 공조가 한 축으로서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실 이번 옐런 장관의 방중 기간 동안 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합의된 결과물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양국이 어떤 수출 통제를 해제하겠다 이런 식의 결과물이 나온 게 없는 거죠. 앞으로의 협상이 기나긴 줄다리기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에는 지난해 10월부터 반도체 칩이라든지 반도체 장비 수출에 대한 통제 방침을 내놓은 데 이어서 최근에는 저사양 AI 칩에 더해서 또 클라우드 접속에 대해서도 제한을 할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또 중국 첨단 산업 부분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어떤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중국이 가장 반발하고 우려하고 있는 그런 제재들이 되겠죠. 중국은 현재 일부에만 적용하고 있는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라든지 미 국채 매입이라든지 아니면 달러화 결제 같은 부분에 대해서 카드를 쥐고 있습니다. 이런 카드를 가지고 기술 통제의 완화라든지 또 트럼프 대통령 당시 중국 제품에 부과했던 고율 관세의 해제 또는 완화 같은 것들을 미국 측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협상이라는 게 서로 갖고 있는 카드를 주고받으면서 줄다리기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봤었을 때 상호 제재 품목이라든지 제재 부분의 어떤 수위를 완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협상이 긴 시간을 갖고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난 엄원도 미 상무장관의 방중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방중이 현실화된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때가 미중 간 협상의 아주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번 회담에서 공식적인 의제로 거론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미 국채 매입을 중국에 요구했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 이후 중국이 미 국채 매입을 상당 부분 줄여왔었고 한때는 미 국채 보유량이 세계에서 1위가 됐을 정도로 중국이 미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된 이후 미국이 국채 발행을 다시 늘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투자 관점에서 중국의 미 국채 매입을 늘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중국 역시도 현재 미국과의 금리 차를 감안해서 미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달러를 역외로 내보냄으로써 그 환율의 가치 차이를 줄이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옐런 장관이 재무장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 측과 심도 있게 논의를 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옐런이 지금 사실 한국을 온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 이슈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바로 한국에도 그만큼 이 미중 갈등의 타격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 네. 이번 협상 과정에서 뭐 반도체나 2차 전지처럼 핵심 산업에서 한국의 위치는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이번 그 옐런 장관이 방중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눈길이 가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표현이었는데요.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한쪽 편을 들도록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대목이었습니다. 사실 미국과 중국 양국 모두와 우리는 경제 교류가 활발한 상태고 우리로서는 미중 간의 갈등과 긴장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전 사례들을 보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어왔었죠. 특히 미국과의 동맹 관계로서 중국의 제재 조치가 우리의 산업이라든지 기업들에게 적용이 되는 이런 애꿎은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미중 간의 대화 무드는 우리로서는 나쁠 게 없는 상황으로 여겨지고요. 반도체의 경우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 대중국 수출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대중국 수출 활로가 좀 확대될 여지가 있어 보이고 특히 이제 중국 내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 라인도 대규모로 갖고 있는데 이 생산 라인에 대한 투자라든지 장비 반입 등의 조건들이 우리로서는 완화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과거 사드 사태 때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겠고요. 기조적으로는 미중 사이에서 어떤 예측 가능하게 상황들을 관리 가능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우리로서는 취할 수 있는 이득이 아닌가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고래 싸움에 새우 터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해서 많은 분들에 대한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이슈 이제 옐렌 장관의 방중 이야기로 다뤄드렸고요. 두 번째 국내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 새마을금고 사태, PF 내관 건드릴라라는 헤드라인이 뽑혔습니다. 킥박스 바로 들어가 볼게요. 새마을금고 사태의 촉발 지점 중 하나 부동산 TF 대출 부실이 꼽혔습니다. 건설 그리고 금융권에 잠재되어 있던 PF 리스크에 대한 눈길이 그래서 더 쏠리고 있는데 최근에 붕괴 사고로 PF 차환 지연 우려가 불거진 이 GS건설을 비롯해서 주요 건설사 보증액의 60% 이상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미착공 사업장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부분이고요. 건설업계에 그래서 우려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2금융권 역시 가뜩이나 부동산 금융 리스크로 좀 신용도가 하락 압력이 커진 상태인데 PF 불안감을 자극하는 악재가 더 계속 연발되다 보니까 이 파장을 더욱더 주시하는 분위기가 역력한데요. 정부는 뭐 괜찮다 이야기는 하지만 불안 심리가 해소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들여다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번 사태 촉발점이 됐던 새마을금고, 남양주 금고가 되겠죠. 일단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대규모 자금 이탈 뱅크런은 지금 상황을 보면 일단 가라앉아가고 있는 그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제 마지막 영업일이었던 금요일이 되겠죠. 7일에 보면 자금 이탈 규모가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또 중도 해지 고객들이 다시 재예치를 하는 그런 자금들도 늘어나고 있는 숫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일단 걷잡을 수 없었던 뱅크런은 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꼭 지급하겠다라는 약속을 했고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수습 국면에 들어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새마을금고를 향한 고객들의 어떤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무엇보다 이번 사태가 우리 금융시장에 그동안 내관으로 여겨져 왔던 부동산 PF에서 촉발이 됐기 때문에 이게 과연 새마을금고만의 문제겠느냐라는 아주 근본적인 어떤 두려움, 의문점들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여러 지표들, 뭐 기사에서도 나온 지표들도 드러나지만 여러 지표들을 통해서 부동산 PF의 부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제2, 제3의 새마을금고 사태가 또 터질 수 있다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2 그리고 제3의 새마을금고 사태, 뭐 증권사나 저축은행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죠. 그렇죠. 이번에 새마을금고 사태로 수면 위로 드러났을 뿐이지 결국 부동산 PF 문제는 지난해 이제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또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부동산 PF가 상당히 위험해질 것이다. 대출이 부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여러 지점들에서 제기돼 왔었죠. 실제 지표들을 몇 가지 짚어보겠는데요.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해서요. 전체 금융권의
부동산 PF 규모는 13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규모도 규모지만 연체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게 아주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전체 연체율은 이미 2%대를 넘어서게 됐고요. 특히 이제 금융권 가운데서 연체율이 가장 높은 업권을 꼽자면 증권업입니다. 증권업의 이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연체율은 15%를 넘어섰고요. 문제가 됐던 상호금융이라든지 뭐 여신 전문금융업,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연체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전반적인 부동산 PF를 향한 지표들이 굉장히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 그런 양상들입니다. 또 하나 짚어볼 수 있는 건 부동산 PF 대출의 어떤 만기를 따져보면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가 되는데 아시겠지만 저금리 기간 동안 부동산 PF가 많이 늘었습니다. 즉 2020년, 2021년까지 부동산 PF 대출이 많이 늘어난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만기의 기간이 2년에 3년임을 감안하면 올해가 이제 2023년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사업장들이 많아진다라고 보는 거고 2022년에 부동산 경기가 많이 꺾였기 때문에 만기가 돌아오는 사업장 중에서 대출을 다 환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되는 사업장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PF의 어떤 부실화를 우려하는 지점은 바로 이런 곳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올해 상반기에 대주단 협약이라든지 여러 대책들이 나오곤 있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사업장의 부실화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들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통계는 집계되지는 않고 있지만 많은 사업장들에서 만기를 단기 대출로 리파이낸싱이라고 하죠. 리파이낸싱 해가면서 겨우겨우 뭐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많이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 만약에 이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진다라고 하면은 금융시장에서도 충격이 예상되고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단기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양상들을 보면요. 뭐 새마을금고라든지 신협이라든지 이런 그 투자기관, 그 종합금융사에서 채권 시장에 많은 채권들, 보유하고 있는 채권들을 지금 빠르게 매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결국 지금 상황이 위험하기 때문에 채권을 매각함으로써 현금 자산을 많이 보유하겠다라는 뜻으로 읽혀지죠. 문제는 한꺼번에 많은 채권이 시장에 풀리게 되면 감당 가능한 수준이 될 수 있냐라는 부분, 이 부분에 우려점이 있는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시장의 채권들이 많이 풀리게 되면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채권 시장에 경색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더 이상 채권을 수용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지 않게 되고 시장에 그 보유하려는 채권들이 떠돌게 되면서 채권 시장 경색, 즉 채권 시장 안에 소화되는 자금 흐름이 멈추게 되는 이런 양상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일어났던 레고랜드 사태 같은 사태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본다면 올해 3월에 일어났던 미국의 은행들의 파산 사태처럼 극도의 공포심이 시장을 덮칠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앞서 이제 사례에서 드러났지만 공포심이 한번 발발이 하게 되면 극도로 짧은 시간에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죠. 특히 요즘에는 이제 모바일 뱅킹도 일반화가 됐기 때문에 소위 핑거 뱅크런이라고 해서 공포가 새로운 공포를 낳으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급속도로 뱅크런이 일어나는 사태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최악의 상황 가정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동산 PF가 계속해서 대출 부실화가 일어나면서 뱅크런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최악의 가정이지만 그런 상황들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네,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부동산 PF 관련된 이야기 나눠드렸고요. 그리고 첫 번째 이슈에서는 옐렌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한국, 우리나라에게는 어떤 경제적인 파급력이나 영향이 미칠지까지 자세히 다뤄드렸습니다. 네, 이번 주 비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고 있는데요.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